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박태호 고려대 연구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여권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네네. 뭐 여권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이름이 우병우 석자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를 놓고 오히려 처음에 이제 우병우 수석 거취 문제가 있다가 오히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어떤 유출, 정보 누출 논란 번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여권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정현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일단 국민들 민심이 참 안 좋더라고요. 저 여기 오는 날 더워서 택시 탔더니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택시 기사분이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서 민심이 이렇게 들끓는데 우리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답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진실과 정의의 문제 아니겠어요? 분명히 진실과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되는 시간적인 그런 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여론이라는 그런 도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권력을 운영하는 주체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만에 하나 이제 잘못 그 수를 두었을 때 나중에 이제 야권이라든지 그 비박 세력한테 받을 수 있는 그 권력 누수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인자들이 엮여가지고 이런 난맥상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판단하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잣대는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서 이제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법적인 잣대도 중요하지만은 이 정도 국민 민심이 지금 들끓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민정수석이라면 저는 제가 사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 말고도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고 상당히 많은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오늘 DMZ 북한의 포격 1주년인데 이런 문제 가지고 안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국가 경영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무슨 사소한 문제 가지고 말이죠.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여야가 정쟁을 낭비하고 국가의 동력을 낭비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빨리 저는 이런 문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공인으로서 우리가 만에 하나 일만의 양심에 뭐 저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부정적인 여파가 확실하다면은 저는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본인이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 사안이기도 하지만 또 여권의 사안으로도 좀 번진 양상이에요. 이정현 대표랑. 그렇습니다. 예. 실제 출발은 청와대에서 출발이 된 거고요. 왜냐하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고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여기에 대해서 감찰을 했고요. 네. 거기에서 진행이 됐는데 저는 이 사안은 사실은 좀 명료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안의 발단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 비리나 또는 범법 또는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직무의 실패의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특별감찰관 제도로 해서 이석수 감찰관이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그랬는데 이 사안이 마치 이 중대한 사안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청와대에서 사실은 대통령의 직속 기구인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공식 성명까지 내면서 국기문란에 가까운 행위다라고 이제 법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스펙트럼이 우병우 민정수석에서 특별감찰관 그리고 청와대의 대응까지 나오고 여기에 다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까지 번져나가는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가닥을 볼 때는 첫 번째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분명히 이 직권남용과 또 횡령 혐의로 일단은 수사 의뢰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일단은 민정수석이 된 이후의 상황이고요. 되기 이전의 상황들 여러 가지 뭐 농지법 위반이라든가 처가의 문제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일단은 만일 법을 하겠다면 범법이 됐다면 여기에 대해서 밝혀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과연 이 중간에 특별감찰관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누설을 했느냐. 정보 누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누설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만 가지고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누설이 맞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사실 법조계 의견을 들어본다면 저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안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와 대립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부분. 사실은 이거는 청와대에서 자체에서 해결될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국민적인 사안이 돼서 여당까지 번질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번져나가는 부분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당에서는 여기서 설왕설래를 하겠지만 이 논란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명백한 그 조치를 취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전에 저는 우리 박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셨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국가의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의 민정수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김두호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검찰에 출두하게 된 상황이 되자 정부의 정권의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회 출석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김영한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바로 전임자죠. 본인이 또 사퇴를 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사정기관을 총지휘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저라도 제가 민정수석이라면 저도 당연히 사표 내고 아마 출근하지 않고 국정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직자의 역할일 거고요. 이 사안들을 어떻게 매듭마다 좀 풀어주는 그런 역할이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입장이 굉장히 완고한 것 같아요. 강경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그런 우려를 반영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심이 중한디 민심이 중하다고 이런 예. 이야기를 국민들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50%가 넘는 지금 시점에 국민들은 대통령이 민생에 가파른 속도를 내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민심 경제 상륙 작전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은 이미 임기 후반기입니다. 임기 후반기가 되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은 낮아지고 레임덕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레임덕의 위협을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더 큰 소통을 하고 더 큰 정책의 속도감을 높여갈 때 극복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레임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이것은 좋은 방법이기 이전에 대통령의 부정평가에서 인사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상당한 이러한 부담들이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은 경제적인 부분, 추경 예산, 그리고 사드 배치 논란, 그리고 김영란법의 처리, 집행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보탬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여론상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 의혹이 덧칠돼서 이 실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수석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정치적인 오해 그리고 비판을 받는 것은 물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스텝입니다. 대통령의 스텝은 국민들의 민심을 또 다잡기 위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더 큰 목표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처방이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거든요.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공화당 최종 후보로 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매너포트, 우크라이나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정적 해임했습니다. 그것은 미국 국민들의 민심을 사로잡지 못하면 트럼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민생행위 돼야 되고 의혹 해소 상륙 작전이 되어야 되는데 추석 직전에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지지율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보면 청와대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총선 이후에 국정 운영의 그 원활성이 떨어지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정개혁과제 그런 난맥상이 표출되고 이제 겨우 어떻게 보면 이정현 당대표 체제가 들어서서 일 좀 하려고 이렇게 좀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청와대에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다수 국민들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명이면 한 7명 정도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이 사안을 가지고 너무 길게 끌다 보면 오히려 앞으로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국정의 동력을 상실할까 봐 저는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의 레임덕 걱정보다도 빨리 민심을 수용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 검찰 수사를 받는 데 있어서 현재 민정수석이 경찰, 검찰, 국정원을 관할하고 있는데 그냥 수사를 현직에서 받는다면 누가 그걸 수긍하겠어요. 만에 하나 사태가 안 된다면 일시 직무정지라도 하고 수사를 받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 우병우 수석 관련 사안 다음 주에 뭐 다른 국회 청문회 같은 게 좀 예정돼 있어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고 지금 뭐 여권 얘기는 요 정도에서 정리하고 지금 야당 전당대회 레이스가 한창이어가지고 그 얘기로 좀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서울에서 합동연설회가 끝났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인천에서 합동연설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말 뭐 수도권 3연전이 뭐 최대 승부처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 판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주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네. 있습니다. 일단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각 지역의 이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결과에서 소위 말하는 친노 친문 진영과 비문 진영 네. 간에 아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친노 친문 진영의 후보로는 추미애 후보 그리고 김상곤 후보가 아무래도 더 가까운 것이고 비노 진영 후보로는 역시 이종걸 후보가 지금 아주 맹렬하게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최근에 뭐 김대중 대통령 9주기 7주기 예. 죄송합니다. 7주기 때도 그 주자들이 열심히 가서 네. 선거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과정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보여주고 또 힘을 받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일단은 비주류 진영에서는 이종걸 후보로 아무래도 힘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추미애 후보와 또 김상곤 후보도 열심히 지금 이 주도적인 친문 진영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추미애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그러나 김상곤 후보도 만만치 않은 저력을 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친문 진영에서 추미애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아직까지는 보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 이 전개 구도로 봤을 때는 아주 추미애 후보와 이 김상곤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면서 추미애 후보가 앞서가는 가운데 김상곤 후보의 역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고요. 또 이종걸 후보도 만일의 경우 비주류가 이 친노 진영이 분열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이 단합이 된다면 이변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세 후보가 모두 열심히 뛰는 것 같습니다. 배 부위원님, 지금 뭐 김홍욱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친문 진영이 오히려 나눠진다. 저희가 아까 리포트에서도 짚어봤는데 그러면 비주류 대표 주자를 자임하는 이종걸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닐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세 가지 축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첫 번째로는 호남 정서입니다. 호남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도권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호남 정서를 가지고 있는 당원 들의 표가 한 표가 아주 중요할 수가 있고요. 2030 세대의 모바일 투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당내의 조직 그리고 당원들을 움직여줄 수 있는 조직의 힘을 누가 발휘해줄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볼 때 종합적으로 문 전 대표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문 전 대표의 영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차기 정권 교체에서 기여를 해줄 수 있고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면서도 중도 외연 확장의 다리까지도 놓아줄 수 있는 그래서 이 합이 맞는 당대표가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새누리당의 경우 보더라도 호남 출신의 이정현 대표가 탄생하면서 여러 가지 당내의 친박 비박 간의 이 갈등은 남아있지만 대통령과의 협력적 운영은 잘 될 거라는 그런 예상이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역할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여기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추미애 후보, 추미애 의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친문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탄핵 정국에서의 당시 기억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얼마만큼 극복해낼지 그리고 얼마보다 합리적이고 설득적인 이 추미애 후보 의원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는 부분을 얼마만큼 잠식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김상곤 후보는 다크호스기는 합니다만은 이 뒤처져 있는 이 국면 그리고 보다 더 인간적이고 그리고 당 내에 의원으로서의 경륜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당 대표로서의 역량 이 부분을 과연 불식시켜 줄 수 있는지 우려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장충체육관 연설 아까 기사를 보니까 한 3,000명 모인 데서 연설들을 하셨는데 일단 추미애 후보가 정청래 전 의원, 최재성 전 의원 등에 업고 가는 걸 보면 일단 문재인 친문 세력의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또 그 원설 내용을 보더라도 이종걸 후보라든지 김상곤 후보는 애인을 공개하고 그럽니다만 추미애 후보는 좀 틀을 크게 갖고 가요. 박정희 대통령을 금수저, 자기는 흑수저 그래가지고 자기가 경북 달서 고향인데 어렸을 때 뭐 월세방을 20번 옮겼는데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저 추미애 후보가 안정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주류의 그런 표들이 지금 김상곤 위원장으로부터 얼마나 추미애 의원한테 옮겨가느냐 이런 이제 마지막 일주일 판세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종걸 비주류 후보가 지금 결코 좀 많이 이렇게 불리한 것 같잖아요. 또 그 두 사람 싸움 사이에서 비주류 표를 만약에 다 가져간다면은 또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당대회에서 조직표의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후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친문심, 친노심이 마지막에 가는 사람이 당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 교수님은 좀 뭐 마지막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좀 일단은 보십니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내 70 내지 80% 가까이 이 세력을 점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친문재인 진영의 대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 결국은 이 표심이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선거 기간 내내 열심히 되었던 호남 지역의 민심을 과연 누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지난번 4.13 총선에서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참패를 했었고 정말로 큰 위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호남 지역에 사실은 마음을 사는 후보가 그리고 당을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은 향후의 대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호남 민심을 살 수 있는 후보가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거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이 당의 이 중간 세력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분.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대선 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추미애 후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의원으로서 굉장히 강점도 있지만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선 운영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와 사실은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한 우려가 일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김상곤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만하면서도 또 이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외이기 때문에 도리어 당내의 이런 의견들을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김상곤 후보에 대한 지지 여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네 가지 정도 친문 정서, 또 호남의 정서, 그리고 중도로의 외연 확장 가능성, 그리고 이 당권 이후에 대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 네 가지 정도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친문재인 마음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친민재인 진영의 마음, 그리고 호남 지역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겁니다. 세 분 다 누가 유력하다 그렇게 전망을 지금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역시 이종걸 후보보다는 역시 추미애 그리고 김상곤 후보가 아무래도 친문재인 진영의 세력이 규합된다면 좀 더 가깝다고 볼 수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좀 여야 상황 저희가 좀 잠깐 짚어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어제 좀 주목할 만한 만남이 하나 있어서 그걸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기 교수님, 네.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김종필 JP를 예방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선문답이 오갔습니다. 뭐 냉면 먹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지금 당이 38석까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금 잘 원내 운영이 안 되고 많은 한계점을 느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원로인 김종필 전 총리를 찾아갔는데 97년도에 DJ 변합을 만들 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간 밀담을 나누고 뭐 땅콩을 뭐 듬뿍 집어줘서 많이 네.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당시 김종필 저 총재가 제3당 충청도를 기반 지역당을 이끌면서 얼마나 그 정권을 만드는데 기술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성공적으로 충청도 민심을 동원해서 결국은 DJ 편압을 성공시켰잖아요. 그런 노하우라든지 그런 정치공학적인 경륜을 한번 좀 듣고 싶어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찾아갔는데 모르겠어요. 뭐 어제 김종필 총리가 하신 말씀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뭐 나도 올해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니까 오래 사셔야 된다고. 그래서 안철수 대표하고 냉면을 먹기로 했다니까 뭐 좋게 느껴집니다만은 아무튼 제 3당으로서 앞으로 정권 창출하는데 어떤 노선을 가는 것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가장 체제 공약선을 잘 만드는 길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밀담을 나누러 가지 않았나 느껴집니다. 사실 그 저희가 김종필 총재하면 현재 국면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이제 반기문 총장 충청 대망론의 중심에 있는데 그분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 했는데 어제는 반기문 총장의 비흡자도 안 나왔다 뭐 그럽니다. 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반기문 총장의 네. 비흡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반기문 총장으로 상징되는 것이 바로 충청 지역의 네. 이 힘이거든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반기문 총장이자 또 김종필 전 총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동안에 반기문 총장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은 소위 말해서 친박 진영, 여권의 친박 진영에서 중심이 돼서 되었었는데 저는 어제 박지원 이 위원장의 방문이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뭐냐면 그동안에는 여권에서 충청 지역의 민심을 끌기 위해서 새로운 정권 창출의 구도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야권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구애의 흐름이 시작됐다. 반기문을 구해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대선의 정치를 본다면 그동안에 충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과 충청이 만났을 때 DJP가 됐고요. 이번에는 TK 지역에서 사실은 친박 후보를 통해서 영입하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T충 연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TK 지역과 충청 지역의 연대를 통해서 정권 창출하겠다는 건데요. 이제는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소위 말하는 충청권 또 반기문 총장과 손을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만들어지면서 앞으로의 대권 향배는 굉장히 치열한
합종 연행의 구도 속에서 어느 쪽이 좀 더 많은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냐. 충청권 전체의 마음을 사지 못하더라도 일부의 이런 충청권을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의 야권과 여권으로 분할만 된다고 하더라도 여권 야권에서는 충분히 정치적인 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이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충청에 대한 그 전략적인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여야 간의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 총장이 꼭 친박계 카드는 아니다 이런 그럴- 의미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제 회동의 의미가 어떻게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여론상 조금 다르게 분석을 해보는데요. 지금 새 정당이 다 지도부가 호남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새누리당은 보수 정당 사상 호남 출신 당대표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호남이 상당히 부각하는 가운데 충청이 간다. 충청 대망론을 좀 더 강조하는 김종필 전 총리의 행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러한 호남과 영남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부상되고 있는 가운데 TK 호남, 이 충청의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은 여전히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노정객, 노정치인이지만 충청 대망론을 좀 더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또 어느 정도 연장선상에서 국민의당으로서는 중앙 무대로 외연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에 상당히 많은 호남 출향 인사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충청의 영향력을 누가 발휘할 것인가. 여건으로 물론 아직 확정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나올 경우에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JP 김종필 전 총리거든요. 그렇다면 네. 이런 외연 확대에 오히려 경쟁자인 이 국민의당으로서도 JP의 힘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입니다. 96년, 97년 DJP 연합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JP 김종필 전 총리로서는 아직 내가 캐스팅 보트야 이런 것을 충분히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고 싶은 것입니다. 반 총장을 한 번도 언급하지, 1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우리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반 총장, 내가 무조건 하고 100% 지원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오인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으로서는 지금 지지율이 소폭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지역 거물들의 지원을 또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냉면입니다. 냉면이 얼마 전에 이정현 당대표가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냉면이 대접이 됐거든요. 그렇네요. 자, 우리도 냉면 먹으면서 중요한 이야기 합시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냉면이라는 것은 계절 음식이거든요. 멀지 않아 빠른 시간 내에 우리는 만난다.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난다는 것은 충청표 확정되지 않았다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행보로 해석됩니다. 야, 네, 냉면에 그렇게 깊은 뜻이 담긴지 좀 재미있는 분석해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또 요 다른 이제 짧게 주목하고 있는 만남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하겠습니다. 교수님, 요 며칠 전이죠? 그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두 분이 뭐 경기도 동문이기도 한데 어떤 네. 정치적 해석이 가능할까요? 고교 선후배 네. 뭐 간이고요. 그러면서 2시간 동안 이제 이 토담집에서 만나서 네. 읍내 식당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다. 특히 청년 실업과 서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역시 그동안의 잠재적 후보군이었던 두 사람, 박원순 서울시장과 손학규 고문이 결국은 만나서 사실상 후보군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을 하면서 경험을 쌓았고 또 경청과 소통하는 협치를 얘기하는 박원순 시장,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한 손학규 고문,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했던 얘기들은 사실은 결국은 야권 진영의 판도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만으로는 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면서 이 판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이 야권 진영의 흐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분의 만남은 그동안의 잠재적인 후보군에서 이제는 실질적인 후보군으로 두 사람이 부상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다면 야권의 판도가 상당히 변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2017년 대선 전체의 판도가 상당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측면이 있다. 협치와 전역이 있는 삶, 두 가지의 화두를 가지고 만일의 경우 이 소위 말하는 이 야권 진영에서 새로운 화두를 더 크게 만들어낸다면 대선 진영에서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만남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어쨌든 뭐 정치적 해석을 저희들이 많이 붙이는데 박태규 교수님, 네. 손학규 전 대표는 언제 복귀하는 겁니까? 계속 지금 정계 복귀 임박수만 나오고 지금 그런 와중에 지금 박원순 시장을 회동을 했고 그러는데 저도 간접적으로 좀 이렇게 예. 들어보면은 결심을 했는데 지금 시기와 방법을 놓고 그리고 뭐 계속 좀 박형규 목사 돌아가신 빈소에 지금 장례 위원장인가 뭘 그렇죠. 하면서 빈소도 맡고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손학규 전 대표가 만난 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 구도를 현재 볼 때 지금 며칠 전에 엊그저께인가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 많은 그 야권의 잠룡들이 왔는데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손학규 전 대표는 거기를 안 가고 따로 지금 만남을 가졌어요. 이 이야기는 잘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결국 그 호남 적자 논쟁, DJ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후보들은 추도식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박원순 시장하고 손학규 지사는 어떻게 보면 확률이 좀 적은 후보들입니다. 제3지대에서 뭐 가능성을 모색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또 문재인 전 대표가 주축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래문당이라고 이래도 문 저래도 문 여기에서도 지금 두 분의 입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이 호남 민심을 자기들이 전폭적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유산도 적고 문재인 당에 들어가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확률도 많지가 않고 그러면 제3지대에서 어떤 새 판을 짜야지 우리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느냐 이런 정치 셈법을 한번 논하고 또 한번 의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담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세 분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